이 한국 분들 시니어 시티즌들이 모이는 그런 회입니다. 40년이 넘었죠. 아마 역사가 보면 42년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왔을 때,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 왔을 때, 그때 상록회 저기 윌슨 레인에 있었던 거기 연합교회, 거기서 몇 번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고, 그래서 이 역사가 좀 오래된 모임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소문 들은 것은 이 상록회가 끝나면 점심을 하는데 그 점심이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와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여기서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점심을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밥값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밥을 공짜로. 그리고 영어로 하면 no free lunch. 이 공짜가 없는 세상이니까 제가 지금 밥값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뭐 여기서 딱딱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저도 재밌고 또 여러분도 재밌고, 그러지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고, 뭐 강의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지,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인간의 사람의 본성이 다 그래요. 좀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뭐 글도 읽고 하니까 좀 흥미가 있는 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뭘 하냐면 그 제목을 잊어버렸네. 제가 그 제목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똑똑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심부름을 시키면 항상 심부름을 잘 못해가지고 늘 어머니한테 야단을 당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집 근처 이웃에 우리 어머니가 뭘 싸주시고 뭐 그때 채소인가 뭘 싸가지고 어느 집에 이웃집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갖다 주고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가 길가에서 어떤 분을 만나니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면, 아이고 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인사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엉뚱한 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그런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은 오죽이나 힘들까.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평생을 그런 사람 같이 사는 것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저 뒤에 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일평생 후회를 한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조선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조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두 여성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동네도 나오는 누굽니까? 신사임당이고,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만 허균은 다 아시죠? 허균이 왜 홍길동전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허균이 그 누이가 있습니다. 허초희라고, 허난설헌. 네, 그 허난설헌이 참 아깝게도 27세에 죽었는데, 정말 천재적인 이 재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시가 나중에 명나라에서 출판이 됐는데, 그 허난설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허난설헌이 정말 그 결혼해가지고 애들 둘 다 먼저 죽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시집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평생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27세에 죽었는데, 이제 그 허난설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일생에 세 가지가 한이 있었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또 김성립이라는 남자한테 시집간 것. 우리 한국의 여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게 흔한스러운 개인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조선조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던 분들이 다 그런 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던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던가? 왜 결혼했던가? 이런 한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도 한 가지 한은 이 노영찬 사람하고 결혼한 게 한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한을 가지고 일평생 살게 되는데, 제가 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 19세기에 굉장히 이름난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고 또 독일 그 사람으로서 동양 문화를 깊이 공부한 막스 뮬러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원래 전통은 이 서양 문화에서 컸지만 이분이 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정신 문화를 갖다 깊이 연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에서 거기 교수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who knows one thing, 그러니까 he who knows one thing knows nothing.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모른다. 상당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아는 he who knows one knows none. 한 가지를 알면 다 한 가지를 알 텐데 knows none.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 잘 알지요. 근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됐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가 일평생 서구 문화 가운데서 독일에서 서구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종교를 깊이 알고 이제 살았지만, 그 후에 아시아 문화라든가 인도 문화를 깊이 알고 그분이 인도의 베다경 이런 걸 다 번역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서구 문화 가운데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동양 문화와 접촉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았던 것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다. 사람이 항상 그래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남을 만나봐야지 자기를 알아요. 자기만이 안다고 자기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면 자기가 알려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다.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아는 길이 자기만 들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볼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아니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말 남을 만났을 때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아마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고 또 지금도 다 교회를 나가시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또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런데 왜 엉뚱하게 무슨 공자 맹자 이러는 거 하고 사람들이 조금 나를 의심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 미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거기 근데 그때 내 친구 내 후배 하나가 이 경제학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연구하는 연구실 와보고 그러면 그때 제 이름이 노형입니다. 저 넓은 노자에다가 형자에서 넓은 형이라고 해서 저를 보면 항상 노형 그러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 사이에 제 이름이 노형으로 불려졌어요. 한번 오더니 노형 좀 이상합니다. 노형은 공부를 거꾸로 하십니다. 저기 한국 있을 때는 뭐 서양 철학이나 신학한다고 난리치더니 또 여기 오더니 무슨 공자 명자하고 공부를 좀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 사실 그렇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공자 명자를 하려면 저 한국에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는가. 그런데 이제 그만한 이유가 복잡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제 배경이 기독교고 또 신학이고 서양 사상이고 철학이고 다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나고 미국 학교에서 미국 교수 밑에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신학을 배우면서 아주 깊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건데 뭐냐면 제가 미국 와서 2년 3년 지나면서 가장 뼈 아프게 느낀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을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낀 것이 미국에 와서 나를 본 거예요. 사람이 전혀 다른 뭐 문화나 다른 사회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랄 때는 전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이 동양이 어떤 문화인지도 몰랐고 또 왜 내가 한국을 생각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때는 제가 196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지성사회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못 살고 가난한 나라고 또 저개발 국가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현대화를 하고 우리가 빨리 서구 문명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캐치업 우리도 빨리빨리 이렇게 서구 문명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나오는 뭐 책들이라든가 뭐 수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왜 한국이 이렇게 못 사느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못났느냐, 우리가 못 살고 못난 것을 자꾸 써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읽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항상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그런 작품들, 뭐 소설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어령 선생이 그때 지금 그런 말 하면 자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1960년대 인기 작품이 뭐냐면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 근데 그 책 내용이 다 보면 전부 한국의 부정적인 것만 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치 우리 한국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DNA가 전부 다 부정적인 것. 우리는 서구에 비해서 이 바퀴를 만들 줄 몰랐다.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한국의 부정적인 걸 썼고 또 그런 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 많이 읽혔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자랐으니까 한국이 뭐 그렇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 부정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왔는데 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학생들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니까 저보다 그런 또 독일이나 불란서나 뭐 이태리에서 그때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자신감이 만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세미나를 하면은 이 불란서나 스위스란드라든가 독일 계통의 학생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고 또 자기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뭐 주변 별이가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래서 겨우겨우 따라가면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그렇게 한 2년을 지내는데 뭐 이러다가 보면 밤낮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걸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내가 언제 내 말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우리 동양 문화라든가 한국적인 우리 사상 체계나 문화를 우리 좀 배워야겠다. 그때는 뭐 제가 그런 책도 없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좀 우리 교사한테 발표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는 뭐 제가 학문적인 무슨 기초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인간이 정말 죄인인가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동양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면은 저를 지도하던 그 미국인 교수가 굉장히 그걸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저는 여기서 당신 밑에서 박사 학위를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3, 4년 더 하면 박사 학위를 하고 한국에 나가서 결혼도 하고 뭐 그게 대학 가서 가르치고 이게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죠. 교수님, 저는 여기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박사 학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 그러면 내 제자가 되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저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저 교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교수님인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는 교수님인데, 자기 밑에서 박사학위를 한다는데, 저렇게 시큰둥하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번은 찾아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장래를 지금 생각할 때, 제 계획이 앞으로 한 3, 4년만 더 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나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 이상하다. 내가 생각이 틀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학교 우리 기숙사에 가면 메일 박스가 쭉 있습니다. 편지가 오는 그 메일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걸 뜯어보니까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저한테 박사과정 어플라이를 하는 신청서가 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쫓아가서 우리 교수님한테 나는 이 학교에 간다고 신청한 적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늘 가니까 이런 게 와 있습니다. 보여드리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그거 다 적어가지고 빨리 어플라이 하라고.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방에 가서 그냥 밤을 새면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 전화를 하면서 날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그 교수님 백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직접 전화드림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라면 파니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하버드에 있다가 바로 코에 그걸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너는 내 밑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파니카를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하버드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인상 깊게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너는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 신학은 이제 그만하고 걸로 가라. 예, 보니까 저를 지도해준 도라는 교수님이 네가 보니까 내가 그분이 다 계산했어요. 네가 학부부터 신학 공부한 게 8년째가 된다. 4년 제가 그래 드린 게 4년 동안 했고 또 2년은 대학원 했고 미국 와서 또 2년 했으니까 그러고 또 신학을 왜 또 하려고 그러냐. 참 이상하죠. 신학 교수가 또 신학을 내가 하는데 그만해. 너는 이제는 신학교를 떠나고 이제 저기 멀리 가서 저기 캘리포니아 가서 세계 종교다 뭐 이렇게 그 동양 종교나 한국의 이 문화나 역사나 종교 이런 걸 좀 해서 비교 종교 이런 걸 해야지 왜 꼭 우리가 하는 거 이것만 따라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면 다 너같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대로 뺏겨가서 한국 나가서 가르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해라. 이게 다 내 각본에 없는 얘기란 말이죠. 이 내 각본에는 빨리 공부 끝내고 한국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옆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내가 봉양하고 한국 나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면 그 내 인생의 꿈인데 이 각본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뭐 제가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제가 백이 있나 돈이 있나 미국을 아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가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많이 변한 겁니다. 변했는데 제가 이제 제 일생을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게 뭐냐.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돼서 신학을 했던 것이 나한테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내가 서구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캘리포니아는 그 유세 전체 그런 동양 사상이나 동양 역사라든가 동양 어느 분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서구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것을 공부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이걸 몰랐을 것인데 동양학이라든가 중국, 한국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시 비교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연결을 자꾸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이게 참 더 깊은 차원의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좀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지. 나만 자꾸 쳐다보면은 나를 모른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막스 뮬러가 말한 대로 He who knows one knows none.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볼 때나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도 뭐 교회에다 출석하시고 이게 다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가장 빨리 자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미국 오시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뭐 성경 찬송 들고 다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보면 당신은 한국 있을 때 불교인인데 어떻게 여기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죠. 그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 개신교나 캐톨릭이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25%는 아주 굉장합니다. 그 인구,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인데 미국 와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뭐 워싱턴이라든가 LA라든가 미국 전체 우리 한인들 종교성을 이렇게 뭐 통계를 내보면 85% 내지 90%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태평양 건너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이게 다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종적으로나 뭐 우리 DNA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안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로서 한국적인 것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 이제까지 한국적인 것을 굉장히 무시해 왔어요. 동양적인 거 볼 게 뭐가 있느냐. 동양에 무슨 사상이 있느냐.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브레인워시를 받은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서양 것이 훌륭하고 서양 철학이 훌륭하고 서양적인 신학이 더 훌륭하고 그렇지만 우리 동양은 뭐 공자, 맹자 이런 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철저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딴엔 그래도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다 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 사람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상적으로 미국적인 생각과 미국적인 가치관, 미국 서양 종교인 기독교 이것만 따라가면 되지. 그 옛날 꼬리타분한 뭐 공자 명자 이런 거, 뭐 한국의 이런 거 이런 건 다 미신적인 거니까 그걸 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뭐 90%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우리 볼 때는 미국 사람은 뭡니다. 다 저거 오리엔탈, 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어디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화나 정신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언제까지나 내 건다 이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분이죠. 우리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무슨 뭐 지식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의 멤버였고 정말 엘리트 계급이었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그런 훌륭한 지식과 그런 정신 문화를 가졌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놀라운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았는데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바울이 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성경의 3분의 1가량 이 많은 부분이 다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또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배경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래서 제 유대인 친구 항상 그래요. 유대인 학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때도 오케이. 뭐 젊은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좋은데 저 바울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버린 게 저는 볼 때 그분이 버린 게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당시에 로마 문화라든가 또한 히랍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 유대교 전통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렇게 바울의 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냥 뭐 한 33년 동안 이렇게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좋은 교훈도 하고 그래 돌아가셨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바울이 그걸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방 문화고 이방 종교고 그런 게 우리가 다 무시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조상들이 이어왔던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헌신자같이 버릴 게 아니라 다시금 여기 가운데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 이것이 참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특히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다고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뭐 따르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위험시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한 단계를 더 넘어서서 결코 기독교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또 깊은 경지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 에이드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HIV 포지티브 뭔가 그 뭐냐면 호모섹슈얼들이 왜 저기 그 에이드란 병 이게 막 퍼져나가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병균을 다 죽일 수 있는 치료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 병을 그렇게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병균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 배가 이렇게 바다로 못 나가게 그 배에 그 만에다 묶어두는 그런 거죠. 병균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의술을 갖다가 그 찾아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HIV 포지티브 이 균을 어떻게 이걸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막아주는 것.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명했느냐? 이제 그분이 원래가 타이완 출신입니다. 대만에서 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어릴 때 와서 이제 저기 의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그 발명을 해낸 겁니다. 이분이 어릴 때 거기 이제 칼텍 아주 좋은 학교에서 거기서 졸업하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와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세균학 우리 말하면 세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칵테일 이걸 다 섞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을 가지고 뭐 병을 고치지는 못해도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셔널,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1996년에 타임 매거진,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유명한 타임 잡지에 이 타임 잡지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The Man of the Year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헌을 끼친 올해 가장 공헌을 끼친 사람을 뽑는데 이분이 뽑혔어요. 근데 데이빗 호라는 사람인데 중국계 대만 계통 사람이 이 데이빗 호가 지금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세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데이빗 호가 그렇게 유명하게 돼가지고 그 타임 매거진의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데이빗 호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 얘기를 하고 자기 개인이 해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마지막에 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도덕경이다.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책이 노자의 도덕경인데 그게 도덕경 그런데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서기 600년 BC 600년경에 나온 책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이빗 호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연현중일 학교에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가고 거기서 나간 그 기독교 신자인데 성경을 택하지 않고 도덕경을 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빗 호가 그렇다고 기독교를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서 자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면 그러나 내가 가장 즐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책은 도덕경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상식에 벗어났지만 그분은 그만한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역사 가운데서 노자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 이 사상이 지금 미국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노자의 도덕경 가운데 8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유명한 상선약수. 이 상이란 말은 최상이란 말이죠. 여기 허판이 없어서 제가 뭐 쓰지는 못하네. 선이란 건 좋을 선자죠. 약, 뭐 비슷하다, 같다, 수.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 한 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장을 쭉 자기가 다 외워요. 그 기자가 참 놀랐어요. 아, 이분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는 컸지만 이렇게 도덕경의 한 장을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자기 정신적인 가치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상선약수라고 하는 이런 그 한 장을 데이비드 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거기 그 기자가 아주 감명적으로 그걸 듣고 아 그렇지 자기들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과 전통에 대한 저런 긍지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호가 더 존경스럽다 이렇게 썼어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 2세 가운데서 데이비드 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훌륭하게 이 세상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 자기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사상과 이런 것을 자기 것 속에서 찾아내는 이런 사람이 우리 2세, 3세 가운데 얼마나 나올까? 저는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2세, 3세가 누가 우리 문화 역사 가운데서 골라서 자,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내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더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데이비드 호의 그 기사를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야지. 이제까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다 저 한국 놈들 아이고 저 항상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비방해요. 우리가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뒤떨어진 사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멘탈리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존경하려면 우리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뭐 동양정신문화연구회 이런 걸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여기 와 계신 우리 많은 훌륭한 분들이 우리 동양적인 전통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서구 사상이나 서구 종교나 서구 문화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다 높이 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걸 평가를 폄하해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경제 10대 국가에 우리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한반도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안경 쓰고 봐야지만 어디 있는지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4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현대 무슨 삼성, LG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가 이런 양희찬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끄고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경제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도 지금 뭐 LG를 삼성을 지금 따라갈 뭐 저기 없습니다. 그만큼 올라가 있고 그런데 뭐 좀 현대 뭐 기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올라간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지금 한국 사람이 이제 돈도 좀 벌고 잘 산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할 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바탕이 뭐냐? 이 데이비드 호가 자기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듯이 우리도 그런 걸 내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뿐 아니라 뭐 K-팝이니 무슨 뭐 K-드라마니 난립니다. 제 미국 친구 하나가 우리 같은 교수에 있는 친구 하나가 날 만나면 한국 무슨 뭐 드라마 뭐 있잖아요.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떻게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 와이프가 보는데 아주 재밌게 본대요. 그래서 이 자기 와이프가 원래 필리핀 계통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만나가 결혼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건 뭐 드라마, 뭐 K-팝. 근데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인 것이 이제 무슨 이렇게 팝 칼처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회에서 한국을 한번 나갑시다. 왜 나가느냐? 구경하러, 관광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순례자로 필그림, 우리 정신적인 문화의 그 맥을 찾기 위한 순례자로 가는 것이지 그냥 놀러 가고 관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 32명인가 그렇게 다는 못 가셨지만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 전통과 유교 전통 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전통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사찰들이 있습니다. 순천의 송광사라든가 합천의 해인사라든가 불국사라든가. 근데 왜 이런 절들이 중요한가? 거기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오늘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한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나가서 유교 문화 가운데 안동이라는 데가 참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조선조에서 물론 나쁘게 말하면 안동 김씨들 뭐 양반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욕을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조선조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 퇴계의 도산서원이라든가 명산서원이라든가 그건 하야마을도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유교적인 유적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게 그 퇴계 같은 분이 일생을 갖다가 자기가 바치면서 거기서 그런 유학에 공부를 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저기 오죽하니 가면 그 유명한 신사임당의 정말 우리 한국 여성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분들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고 또 그 아들 이율고 참 우리나라의 현상 가운데 돈에 말이죠 모자가 같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다 나와요. 이 놀라움 아닙니까? 우리 한국 돈,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같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은 이 돈을 보면, 제가 오늘 돈 안 가져왔는데 그 5만 원짜리가 그게 아마 신사임당일 겁니다. 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돈을 만들 때 어떤 얼굴을 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기 저 중국 가면요, 돈이 전부 모택동도입니다. 전부 다 모택동만 사진 찍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그래도 유식한 편이에요. 그게 신사임당이 나오죠, 이율곡이 나오죠, 이퇴계가 나오죠, 이순신이 나오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스승님도 되고 친구도 되는 그 중국 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뚜에밍이라는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북경대학에, 근데 그분을 내가 한번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강연을 가졌는데, 저보고 그 오자마자 요청을 해요. 한국 돈을 다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우리가 그분 그 정도의, 그것도 우리 돈이 없어 못 청합니다. 제가 SK, 유명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분을 청할 때는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그만큼 내가 사례금도 많이 들였는데 왜 한국 돈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도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한국 돈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드리고, 이게 이제 5만 원권이고 이게 뭐 만 원권이고 쭉 해서 이제 다 들었는데, 근데 그 뚜에밍 교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내가 왜 이 돈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중국에 가서 좀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자, 너희들 봐라. 이 중국 놈들은 전부 모택동만 사진 찍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유학자들, 신사임당, 뭐 이런 사람들이 돈에 나오지 않느냐. 중국도 좀 한국 본을 좀 보고 우리도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 모택동 이름만 자꾸 내고 사진만 찍어도 될 거냐. 이건 문화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 말이 그전까지 몰랐죠. 그 말 듣고 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이런 그 엘리트 계급들이 그런 사상적으로 또 우리 조선조의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큰 우리 강당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인 그때 한 2,000명인가 모였는데 그 관중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인데 그분의 남편이 고려대학교 그때 문과대학 학생하는데 나한테 와서 자기 핸드백을 열어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한테 줘. 이게 좀 가져와라. 중국 가져가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상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바람이 좀 우리 이 워싱턴 지역에도 불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동양정신문화연구회가 26년, 27년째가 됩니다. 근데 매달마다 우리가 모이는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선전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거기 같이 참석해서 지금 우리가 도덕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빗 호가 가장 좋아했던 책 도덕경을 한 장씩
읽고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99%가.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와서는 우리 이게 좀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서 뭐 그것도 좋죠.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하나를 더 아는 것이 훌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막스 뮬러의 말대로 내가 하나만 알았을 때는 하나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지루하게 이렇게 오래 앉아서 제 말 듣는 것도 없어 괴로우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고 이제 기대하는 점심을 제가 한번